자,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한 일주일 정도 올려놓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시간 내실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늘 드린 숙제 잘 하고 계시죠? 네. 시는 뭐 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 시를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자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쵸?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이라도 써야 됩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사실 겁니까? 네. 자,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 앞에 나왔던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체학적인 관념을 바탕을 깔고 있는 드레지의 어떤 이미지 운동성을 시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시의 이미지 기본 단위는 단면이다. 일단 먼저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단면. 시에서 단면은 마치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처럼 시적인 공간과 대상 혹은 시적 화자의 시선 등을 환기하는, 떠올리게 하는 가장 작은 움직임이 지각된다. 가장 작은 단위. 우리 시에서 이제 이미지 하면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단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이미지 구도의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 원근법적으로 풍경화 할 수도 있고 세세하게 클로즈업 할 수도 있다. 공간성을 무시한 채 질감화하거나 느낌화할 수도 있다. 공간적인 관계나 크기의 식비를 불가능하게 환상화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 것들가 변이, 이미지를 변이시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주관적 변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 변용. 이 구도는 시인의 시작 동기랑 시를 쓰게 된 동기,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여기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개념을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보통 이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우리가 시를 쓸 때 저기 푸른 산이 보인다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산이 보이는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이 화자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푸르게 보이는 것은 이제 밤은 아니고 뭘까요? 낮일 거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저 먼 산을 보려면 또 원경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원근법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해줄 수 있을 거고. 특이하게 저기 산에서 혼자만 붉은색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시선이 가면서 뭐가 될까요? 클로즈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인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단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가장 많이 흔하게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취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이제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의미가 확장됩니다. 자, 앞에까지 단면이 우리가 주로 썼던 이미지고요. 자, 다음 보세요. 이미지 운동성을 직접 보여주는 단위가 장면이다. 이제 장면이다. 장면. 단면들을 연결하는 마치 영화에서 우리 필름들 있잖아요. 이 작은 필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쫙 돌리면 어떻게 되죠? 활동 사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단면의 연결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운동감을 발생시켜 장면화된다. 그러니까 뭔가 장면화되었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지가 운동성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지 운동성이 작용했다. 언어적 배열에 의한 연속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은 영화의 효과 유사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 필름이 있으면
이런 필름들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 우리 시에서도 어떤 특정 시어를 단어를 이렇게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체가 이제 뭐예요? 운동성을 가지면서 뭐가 된다? 장면화가 된다. 장면화 된다. 나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식사를 하는 행위, 뭔가 하고 있는 화자가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 그게 마치 비정상적인 식사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인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면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단순히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 거기서 단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면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먹고만 있는 거예요.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뭐죠? 시에서 장면화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꼭 써라는 게 아니라 시인의 의도에 맞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즉 운동하는 이미지 최소 단위에 해당하며 주로 동사 중심의 행위로 구성된다. 아무래도 뭔가 장면화를 하면 움직임이 있으니까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아무래도 더 잘 드러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태클을 건다면 꼭 동사여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붉은 꽃, 붉은 구두, 붉은 의자, 붉은 장롱. 자, 어떻습니까? 동사가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되죠? 장면화가 되죠. 뭔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화자가 있는 공간, 화자가 처해진 위치 이런 것들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장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제일 쉽고 그게 아니라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면화 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뭔가 그 시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시가 그러니까 시의 생명력은 뭡니까? 다양한 예술과 다양한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마치 어떤 그 예술 영화, 단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시 이미지를 실제 분석에서 네. 이 장면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장면의 공간적 한정을 파악될 때는 단면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시간적 한정을 파악될 몽타주의 관점에서 고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옵니다. 자, 다시 좀 더 넘겨서 이제 몽타주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몽타주 하면 이미지를 변경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법이죠. 사실은 그 영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미술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뭐 콜라주, 몽타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몽타주는 뭐냐면 범인 잡는 몽타주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나는 그 사람 인상착의를 막 그립니다. 그러면 그냥 진짜 그림 잘 잡아서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눈은 어땠어요? 가르마는 어땠어요? 얼굴형은 어땠어요? 귀 모양은 어땠어요? 코는 어땠어요? 입은 어땠어요? 이렇게 어느 특정 장면들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걸 조합을 하죠. 그게 몽타주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몽타주 용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드디어 이제 뭐가 들어간다? 편집이 들어간다. 편집이 들어간다. 편집에는 뭐가 있다? 숨은 의도가 있다. 예.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에서 몽타주를 쓴다면 거기서 시인의 의도가 뭔지 파악해야겠죠. 예. 자,
문학예술 분야에서 이미 방법적 장치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시 이미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저도 이미 쓰고 있어요. 네, 이미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바보지. 그쵸? 네. 몽타주는 시 이미지 기본 단위인 단면들과 운동성을 내포한 최소한 장면들. 그쵸? 그걸 뭐 하는 거다? 편집하는 과정이 바로 몽타주다. 자, 붉은 꽃, 붉은 옷, 붉은 구두, 붉은 나무, 붉은 뭐 드레스, 뭐 붉은 침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자와 가장 가까운 거에서 가장 먼 걸로 할 수 있다든지 그거는 뭐죠? 편집이죠. 시인의 의도입니다. 이거 본문 내용을 그렇게 구성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게 봐요? 산문시 형태겠죠. 산문시 형태. 그러니까 무조건 산문시는 운율이 약하니까 안 좋아. 산문화되는 건 안 좋아. 개소리죠. 개소리. 네.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양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문보 이런 거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유시, 최초 자유시가 뭡니까? 불노래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그게 나보기가 역겨워하고 있는지. 물론 김옥 시인의 시를 최초 자유시를 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쓸데없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시를 가두면 시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미술하고 영화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네들. 시인들만 병신 같아요. 진정해야 돼. 캄다운.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자, 그 다음 페이지. 예. 자, 네, 여기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몽타주에 대한 얘기가 쭉 요 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이거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몽타주 설명인데, 요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몽타주가 좀 더 쉽게 이해되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듯 한 편의 시에서 이미지는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이미지들로 진행된다. 한 개 혹은 몇 개의 단면들이 연속해 장면화되고, 그렇죠? 단면이 장면화되고 그게 몽타주로 되고, 그렇죠? 자, 장면들이 모여 몽타주로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몇 개의 단면들 그리고 그게 장면화되고 그리고 이게 몽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단면이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화된 지각적 단위라면 장면은 단면들이 집합되는 어떤 상황, 맥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위에 가깝다. 이게 들어오면서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스토리가 들어오게 되죠.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스토리가 나오게 돼요. 스토리가 이미지 몇 개만 딱딱딱딱 해도 이 뭔가 이 상황은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자, 그 다음에 특히 몽타주는 단위 공간에 국한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 모호할 때도 있지만 하나의 극적 단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한편의 시는 여러 개의 몽타주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극단적으로 시 전체가 하나의 단면이나 하나의 장면을 이루어주는 경우도 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의도에 따라서.
꼭 이래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발전시켜서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죄송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심상이 이미지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사실 심상은 어떤 동양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미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심상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미지의 운동성이다. 이 이미지 운동성에서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관계성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겠죠, 이제. 네. 자, 다음. 네, 여기 볼게요. 자, 지각 이미지가 기존의 감각 이미지. 유사하다면 행동 이미지는 행동의 연쇄적 결합을 통해 구축되는 서사 이미지와 유사하다. 지각이 대상을 포착하기 위한 잠재적 행위를 함의한다면 이게 뜻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대상을 포착한 후 지속된 반응으로서의 실제적 행위가 행동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설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감 이미지는 혼란스러운 지각과 그로 인해 주저하는 행동사에서 주체에게서 발현되는 주체가 자신을 지각하거나 안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이 정감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도 뭐가 포함된다? 그 화자의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지, 말해서 뭐 시각적 이미지라 하면 그게 시각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인다 해서 시각이 아니라 그 안에 정서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서가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감이 감정, 정서 등 통칭은 정동 개념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동 이미지와 유사한 한편 과거의 감정, 꿈, 환상의 이미지, 기억의 동료와 실패 등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이미지가 시간 이미지인데 그 시간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 이미지다. 자, 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가 실로를 읽을 때 이런 전문 용어에 쫄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크리스탈 이미지는 현실태로서의 그 어떤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질 자체를 거부한다. 누구의 사상과 관련이 있나요? 바로 드레즈와 연결이 되죠. 자, 연대기적이고 인과적인 시간의 질서에서 벗어난다. 우린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통시적으로 보는 게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시 여기입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사람이 대가리가 있으면 여기 눈 있고 코 있고 이 위치가 딱 있다는 거죠. 팔은 여기 붙어야 되고 다리는 여기 있어야 되고 엉덩이는 여기 있어야 되고 가슴은 여기 있어야 되고 아니 우리는 그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업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쁜 유리병이 안에서 유리병이 있어요. 예쁜 유리병이 있어요. 그냥 쉽게 소주병이 하나 있어요. 소주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보면 우리 뭐가 듭니까? 취하고 싶어. 오늘 한잔 하고 싶어. 괴로워. 역시 술이 낙이야.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이 소주병을 깼어요. 그럼 소주병이 아닙니까? 그럼 파편화된 조각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어떻게 재구성하죠?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무의식에서 발현을 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으로 재조합할 수도 있겠죠. 해체주의, 큐비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미술에서는 물에 자란 피카소 아닙니까? 피카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미지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거부하며 연대기적이고 인간 지식에서 벗어난다. 탈균형적이고 비등가적이고
굴절되는 혼돈의 이미지. 우리가 크리스탈하면 뭔가 이렇게 빛이 굴절되면 회절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들.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성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시에 보통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시에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시에서 이제 그런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그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 파장이 느껴지잖아요. 파장이. 그 파장이 그 파장의 어떤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걸 시에서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면 잔잔한 이런 그 시에 시어를 하나의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어를 하나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과거의 시어에서는 어떤 이 시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시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필요하죠. 왜?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왜 이 시어가 나오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어를 탁 던졌을 때 그 충격파. 그러면서 독자들은 뭔가 환기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있죠. 네. 꼭 이게 다 말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요즘에 쓰는 시 속에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툭툭툭 이렇게 돌멩이처럼 하나씩 던져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뭐.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시를 써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네.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어가 독자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너무 오래된 시론이죠.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시를 쓸 겁니까? 다르게 쓸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대신에 등단하시고 아시겠죠? 지금 일단 좀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꽉 이렇게 잘 짜여진 시를 쓰셔서 신춘문회든지 이런 데 등단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미친 놈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예. 자 다음에 네 요거는 됐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잠시만요. 네.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뭔가 사진이 하나 뭔가 빠진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뭔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거 기억나시죠? 요 페이지. 네. 자, 요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지속과 전체 안에서의 운동과 변화라는 라고 지적한 드베즈는 영화 이미지를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로 나누고 고찰하였다. 자, 운동 이미지는 대상의 독립성을 전제로 각각 이미 유기적으로 묘사되며 감각 운동 도식에 의존하는 운동을 통해 지속하는 실제 시간을 간접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얘기예요. 그냥 네. 이에 비해서 시간 이미지는 뭐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현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네. 그리고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의 관계는 현실태와 잠재태의 관계로 재현과 현현의 특성을 설명하셨다라면서 드웨즈는 이렇게 영화에서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했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드웨즈는 영화에서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즈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게가 아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다, 어떤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어떤 이미지의 변화나 반복에 어떻게 갑자기 변형이 일으키고 통일성이 파괴되고 긴장감이 조여졌다가 다음에 이완됐다가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시를 읽으면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만 느끼냐면 그냥 이 시는 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할머니를 보고 슬퍼했구나. 이렇게만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하나로 취급해보는 이미지를 이렇게 분화시켰고, 정근별 시인은 이 드레즈의 어떤 용화 이미지 개념은 우리 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쓴 시가 유리라는 시가 있어요. 유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네, 네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시가 있고 아직 연습 중입니다. 저도 연습 중입니다.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었을 때 뭔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파장이 전달돼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수용하는 태도가 다르다 보니까 뭐야, 멋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 이유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실론의 개념으로 거기다가 짜맞추기 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이건 뭐가 맞다, 막 이런 거는, 네, 비평도 아니죠. 비평도 아니죠. 네. 그런 책 보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네. 아무 발전성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고집을 이렇게 강요하는 책들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는 책들은. 그런 사람들 옆에도 가지 마세요. 시인이 아주 이름 나 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네, 아까 했던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므로 시 이미지 분석이란 물질 흐름 빛으로 운동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지각화되고 정감화되고 행동화되고 크리스탈화되는지 그 가능성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과정이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럼 우리는 내시에도 한번 이걸 적용시켜 봐야지. 내시에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챕터가 좀 많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고정관념 속에 있던 그런 것들 개념들도 이런 실론에 있다 보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우리 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최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남의 아류작 같은 시들만 쓰실 겁니까? 네. 이젠 좀 변하셔야죠. 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우주를 구축할 수 있는 일단 그런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합니다. 제발 좀 선생님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 2개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했고 자주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